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과 교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친 표정의 노루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날개를 다친 새에게는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주시던 오래된 자장가였다. 특별한 멜로디는 없었지만 그 소리에는 숲의 푸른 냄새와 땅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동물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평온해지곤 했다. 이슬기는 이것이 그저 자신이 동물들과 인연이 깊어서라고 생각할 뿐 특별한 능력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이슬기는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수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온 뒤라 질척거리는 진흙탕 길 한쪽에서 작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채치인 듯 옆구리에 피를 흘리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몸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꾀죄죄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덧없이 쯧쯧 저러다 죽겠네 하며 지나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밭에서 딴 채소를 팔러 시장에 가려면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그 돈으로 할머니의 약값과 식량을 사야 했기에 그녀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었다. 하지만 이슬기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섰다.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진흙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대신 품에 안긴 강아지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느끼자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등에 메고 있던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낡은 치마 밑단을 찢어 강아지의 상처를 지혈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늘 부르시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이곳에 잠든 작은 생명아 고요히 눈을 감고 쉬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위로와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낑낑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곧이어 강아지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고 아까 그토록 아파하던 눈빛 대신 평온함이 서렸다. 이슬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시장에 가지 못했고 할머니의 약값은 또다시 미뤄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절망 대신 작은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나무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목걸이에는 작은 물방울 모양의 흠집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슬기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셨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이들이 태어났단다. 숲의 소리를 듣고 모든 생명과 교감할 수 있는 재주지. 네 목에 걸린 저 목걸이는 그 재주의 상징이란다. 이슬기는 그저 할머니의 오래된 예시학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거대 건설 기업인 신화그룹이 마을 전체를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는 발표였다. 신화그룹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강민준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수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마을 주민들은 평화로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은 철거될 것이고 평생을 일궈온 텃밭은 거대한 건물들로 뒤덮일 터였다. 이슬기의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 안 그래도 좋지 않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자리에 눕게 되셨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이슬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힘없는 시골 아가씨일 뿐이었다.
신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나약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화그룹과 협상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신화그룹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고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슬기는 밤잠을 설쳤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슬기는 난생 처음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가장 낡고 허름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는 대충 질끈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대표 강민준을 만나야 했다. 그것만이 할머니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과 함께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슬기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 그녀의 낡은 한복은 도시에 세련된 인파 속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긋거리며 지나쳤지만 이슬기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할머니와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신화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은 마치 자신을 압도하려는 듯 위압적인 모습을 뽐냈다. 신화그룹의 로비는 온통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번쩍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이슬기의 낡은 한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강민준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게 5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슬기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무시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시바견 한 마리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주인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더욱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기세였다. 시바견은 JK그룹의 한지훈 대표가 아끼는 강아지로 오늘 신화그룹과 중요한 계약을 위해 방문한 터였다. 강아지는 고급스러운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주인은 물론 동물 훈련사까지 달려들어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강아지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강아지의 주인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이슬기의 눈에 강아지의 불안한 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슬기는 마치 강아지에게 이끌린 듯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녀는 강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다. 강아지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이슬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아가, 괜찮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을 거야. 이슬기는 강아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이곳에 잠든 작은 영혼아, 고요히 눈을 감고 쉬어라. 그녀의 노랫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사납게 지저대던 강아지는 그녀의 노래를 듣자마자 낑낑거림을 멈추고 이슬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강아지는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새끼처럼 그녀의 품에 파고들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난동을 부리던 강아지가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변한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는 강민준, 강민조은 대표도 있었다. 그는 이슬기의 노래에 홀린 듯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그의 비서, 박비서 박 세크레터리가 서 있었다. 박비서는 이 모든 광경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슬기가 단순한 시골뜨기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강민준 대표의 비서로서 그리고 그를 향한 은밀한 감정을 품고 있던 그녀에게 이슬기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강민준은 강아지가 진정되자 이슬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 대신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누구시죠? 어떻게 강아지를 진정시킨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흔들림이 있었다. 이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이슬기입니다. 당신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산골마을에서 왔습니다. 제게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준은 이슬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슬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박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슬기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이슬기 씨.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특별한 능력이 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저는 당신의 마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준의 제안에 박비서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이슬기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슬기가 강민준의 관심을 끄는 것이 불쾌했다. 겨우 시골뜨기 주제에 박비서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슬기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슬기는 강민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무엇이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슬기는 강민준의 도전에 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골 아가씨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채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그녀의 능력을 시험받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신비로운 재능이 도시의 냉철한 이성과 맞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앞으로 신화그룹과 강민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신화그룹 로비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건 이후 이슬기는 강민준 대표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박비서는 이슬기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이슬기의 능력이 자신의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슬기 씨, 당신의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슬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철함이 배어 있었지만 이전에 무관심했던 태도는 사라져 있었다. 이슬기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들려주시던 노래를 부르면 동물들이 제게 마음을 열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각이었다. 강민준은 이슬기의 설명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슬기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고 가혹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며칠 후 신화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슬기의 마을을 포함한 대규모 부지에 최첨단 리조트와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들었다. 박비서는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며 강민준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기자회견의 한 코너를 이용해 이슬기를 대중 앞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슬기가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강민준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심산이었다. 자, 이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인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드릴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비서는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말했다. 이곳에 저희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이슬기 씨입니다. 박비서의 소개에 이슬기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한복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객석에서는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저런 시골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신화그룹이 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데려왔네. 박비서는 이슬기에게 미리 준비해둔 연설문을 건넸다. 이슬기 씨, 이 연설문을 읽어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슬기는 연설문을 받아들고 굳었다. 그 연설문은 거짓말 투성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신화그룹의 강압적인 태도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가 이 연설문을 읽는다면 그것은 마을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할머니의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박비서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무언의 협박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할머니와 마을은 정말로 강제 철거될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서 심하게 앓고 있는 어린 동물이 실려 나왔다. 그것은 신화그룹에서 키우는 값비싼 순종견인 미카하였다. 미카는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심하게 앓고 있었다. 여러 수의사가 동원되었지만 아무도 미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박비서는 이슬기를 시험하기 위해 미카를 무대에 올린 것이었다. 이슬기 씨, 당신의 능력이 정말이라면 이 미카를 치료해 보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의 마을은 더 이상 저희 신화그룹의 고려 대상이 아닐 겁니다. 박비서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슬기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이슬기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미카에게 다가갔다. 미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이 이슬기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잊고 미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미카의 뜨겁고 병든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이슬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연설문을 내려놓았다. 강민준은 무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비서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슬기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슬기는 미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오래된 자장가를 다시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했다. 이곳에 잠든 작은 생명아, 고요히 눈을 감고 쉬어라. 상처 입은 영혼아, 내 품에서 평화를 찾아라. 처음에는 작고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었다. 그 소리는 고통받는 미카의 귀에 닿았고 미카의 몸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듯했다.
이슬기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미카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미카는 점차 편안해지는 듯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비병들었던 미카가 이슬기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박비서는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렸다. 이슬기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녀는 이슬기를 비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슬기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이슬기에게 다가갔다. 이슬기 씨, 당신은 정말 놀랍군요. 강민주는 이슬기가 품에 안고 있는 미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이슬기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슬기에게서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들의 첫 대결은 이슬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민준 대표는 이슬기의 경이로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자회견장에서 미카를 치유하는 이슬기의 모습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뒤흔들었고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이슬기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박비서는 이슬기의 등장이 자신의 지위와 강민준을 향한 야망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비서는 강민준이 이슬기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그녀의 능력과 마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슬기가 강민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웠다. 박비서는 교활하게 이슬기를 몰아쓸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이슬기는 강민준으로부터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신화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에서 그녀가 직접 자연과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강연은 전 세계 주요 투자자와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성공 여부에 따라 이슬기 마을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이슬기는 강민준의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런 거대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표님, 저는 그런 큰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이슬기 씨의 순수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겁니다. 강민주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믿는다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비서는 이슬기의 강연을 실패로 이끌기 위한 치밀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강연 당일 이슬기가 발표할 자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 바꿔치기 된 자료는 신화그룹의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작된 폭로 자료였다. 박비서는 이슬기가 이 자료를 읽도록 유도해 그녀를 조작된 폭로의 주동자로 보이게 하고
동시에 강민준과 신화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계획이었다. 이로써 이슬기는 신화그룹의 적이 되고 강민준 역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터였다. 강연 당일 이슬기는 신화그룹의 대강당 무대 뒤편에서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도시 사람들과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무대 아래 수많은 카메라를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할머니와 마을을 생각하며 이 공포를 이겨내려 애썼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박비서가 다가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슬기 씨, 이 추가된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대표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박비서는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 이 내용을 빼먹거나 당신의 연설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할머니께는 곧 이사 통보서가 도착할 겁니다. 이슬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조작된 폭로 자료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녀는 박비서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무대 위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홀로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시험대 위에 홀로 선 듯한 기분이었다. 자, 이제 이슬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슬기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연설문과 박비서가 건넨 종이 사이에서 그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목숨과 마을의 운명을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가 이 조작된 내용을 폭로하면 강민준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겠지만 자신과 마을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대로 침묵한다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관중들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술렁거렸다. 대체 뭘 하는 거야? 빨리 시작하지 않고 조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슬기의 등 뒤에서 박비서의 차가운 미소가 느껴졌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를 돕는 이도 그녀의 편에 서줄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때 무대 구석에 놓여있던 큰 화분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 이슬기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다. 나비의 날갯짓은 마치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이슬기는 나비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람의 속삭임, 풀잎의 떨림,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자장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의 순수하고 믿음직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에게 제안했던 자연과의 조화라는 비전. 그녀는 강민준이 진정으로 그 비전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녀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비서의 사악한 계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슬기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단호한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가득 찼다. 그녀는 연설문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목걸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순간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강연을 넘어 신화그룹의 미래와 강민준의 인생,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숲의 딸 이슬기는 지금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서 있었다. 이슬기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박비서가 건넨 거짓 연설문 대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숲의 기운을 담은 할머니의 오래된 자장가였다. 이곳에 잠든 자연의 숨결아 깨어나라. 고요히 흐르는 강물아 진실을 노래하라. 상처 입은 대지여 내 품에서 평화를 찾아라. 처음에는 작고 나지막했던 그녀의 노랫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점점 더 크고 맑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위적인 마이크를 통하는 대신 그녀의 영혼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숲의 바람처럼 객석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관중들은 처음에는 술렁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노래에 홀린 듯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였다. 이슬기의 노랫소리에 맞춰 대강당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참새, 까치 비둘기,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한 숲새들까지 온갖 새들이 날아와 유리창에 부딪히지도 않고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일부 새들은 강당 안으로 들어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무대 장식에 앉아 이슬기의 노래에 화답하듯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마치 숲 전체가 이슬기의 노래에 반응하는 듯했다. 강당 안에는 알 수 없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가득 퍼졌다. 삭막했던 도시의 대강당은 순식간에 살아 숨쉬는 숲으로 변한 듯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다. 몇몇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그들의 손은 떨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다. 그들은 경이로운 마법에 압도된 듯 넋을 잃었다. 박비서는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의 교활한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슬기가 단순한 시골 아가씨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민주는 객석에 앉아 이슬기를 응시했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경외심과 함께 뜨거운 감동으로 물들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슬기에게서 상상 이상의 거대한 힘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교감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슬기와 숲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슬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 차올랐다. 이슬기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객석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비웃음이나 냉소 대신 경이로움과 감동,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 이성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들은 이슬기의 노래를 통해 잊고 있던 순수한 감성과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는 듯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슬기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가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이슬기의 몸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주변에는 푸른색의 아우라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마치 숲의 여신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슬기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슬기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숲의 작은 딸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속에는 진실된 힘이 담겨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슬기는 박비서가 건넨 조작된 연설문은 한마디도 읽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숲의 소중함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이슬기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프로젝트 발표회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슬기 씨를 통해 진정한 미래 도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신화그룹은 이제부터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입니다. 이슬기 씨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생태 도시를 건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이어서 박 비서의 음모를 폭로했다. 그리고 박 비서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슬기 씨와 그녀의 마을을 해하려 했습니다. 박 비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몰락은 이슬기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슬기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관중을 향해 고개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대한 기업의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 숲과 마을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자 자연의 대변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대강당을 가득 채웠던 환호성이 잦아들고 이슬기는 강민준과 함께 무대 위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비할 데 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마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대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며칠 후 신화그룹 본사는 강태준의 음모로 발칵 뒤집혔다. 박 비서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와 이슬기를 향한 위협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 비서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구속되었고 한때 빛나던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민준은 신화그룹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윤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기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며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이 신화그룹의 미래를 위한 등대라고 말했다. 이슬기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저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이제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했다. 이슬기는 그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저 또한 당신을 통해 세상에 맞서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차가운 대표님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네요. 강민준은 이슬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신화그룹 내에 자연 친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슬기에게 그곳의 소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이 연구소는 이슬기의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자연의 치유력을 연구하고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부서가 될 터였다. 이슬기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강민준은 이슬기의 마을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마을 전체를 강제 철거하는 대신 친환경 생태마을로 재건할 것을 제안했다. 전통적인 한옥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식을 결합하여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했다. 또한 할머니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신화그룹의 제안에 반신반의했지만 이슬기의 진심 어린 설명과 강민준의 꾸준한 노력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이슬기를 숲의 딸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마을의 영웅이자 희망이 되었다. 어느 저녁 강민준은 이슬기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이전의 차가운 분위기 대신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그는 이슬기에게 직접 만든 허브차를 건넸다. 이슬기 씨 덕분에 미카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이슬기를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슬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따뜻하네요. 이슬기 씨. 강민준은 이슬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업적인 파트너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 당신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이슬기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 역시 강민준의 진심 어린 변화와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하요 민준 씨.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의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다. 냉철한 도시의 CEO와 순수한 시골 아가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 완전해졌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삶의 조화로움이었다. 2년 후 이슬기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한때 거대 기업의 개발 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곳은 이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문화 체험 단지로 거듭났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대신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마을 어귀에는 신화그룹의 로고와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이제 도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평화를 찾는 안식처가 되었다. 이슬기가 살던 낡은 농장은 숨결 치유의 뜰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자연치유센터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슬기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약초 요법과 그녀의 신비로운 노래를 활용한 숲의 소리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이슬기의 지혜와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얻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마법 같았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에 평화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팜자연의 치료사 기자, 생태 교육자가 되었다. 강민준은 신화그룹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으로 신화그룹을 이끌었다. 그의 지휘 아래
신화그룹은 수많은 친환경 기술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는 특히 자연친화 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슬기가 개발한 신약들은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때 차갑고 냉철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이슬아를 닮아 따뜻하고 온화해졌다. 그는 이따금씩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슬기의 마을을 찾아와 함께 땀 흘려 밭을 가꾸거나 그녀가 이끄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했다. 그의 눈에는 이슬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 손녀딸 이슬기와 사위 강민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했다. 그녀는 이슬기에게 내 너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네가 그 가치를 온전히 꽃피웠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행복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이슬기는 숨결 치유의 뜰 한가운데에서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작은 씨앗을 흙에 심었다. 이슬기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들아, 이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어 있어. 그리고 이 씨앗들이 자라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씨앗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단다. 아이들은 흙 묻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이슬기의 노랫소리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마당의 작은 새들이 지저귀었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슬기는 이제 단순히 치료사를 넘어 그녀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육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저 멀리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슬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 대신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슬기에게 다가가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슬기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도요. 오늘 회의는 잘 끝났나요? 그럼요. 당신의 지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슬기의 손을 잡고 마을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들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강태준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을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슬기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따뜻한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석양빛 아래 이슬기와 강민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벼가 익어가는 들녘에서는 바람소리가 나지막이 속삭였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랑과 조화가 만들어낸 영원한 봄의 전설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늘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슬기와 강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슬기는 낡은 부엌에서 홀로 저녁을 먹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낡은 나무 탁자와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췄다. 밖에서는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녁 공기는 할머니를 위해 끓인 한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검은 밤하늘 아래로 길게 늘어진 산 그림자가 마치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슬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병약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그녀는 도시의 세련된 옷차림이나 화장법에는 관심이 없었다. 늘 투박한 면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거나 질끈 따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아침 일찍 텃밭을 가꾸고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흙과 약초를 만지는 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다.